기다렸다 오래 정말 오래 찾았다. 그 말은 마치 오랜 시간 문 밖에서 잠겨있던 어떤 진실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소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버려진 삶인가요? 아니면 지켜진 삶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남부터미널 근처 작은 버스 정류장 옆 낡은 천막 아래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연기는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천천히 번지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 안에서는 커다란 고무장갑을 낀 여대생 윤소정이 군고구마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훈제된 고구마 냄새가 진하게 퍼지는 것을 바라보며 불 조절을 했습니다. 빨갛게 언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손바닥을 비볐고 발끝은 꽁꽁 얼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매일 서는 자리였습니다. 윤소정은 22살, 대학 3학년이며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장갑 하나 없이 이 추운 겨울에 군고구마를 파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할머니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 산동네에서 함께 살아왔고 가족이라고는 서로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마를 쓸어주며 해주시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피 붙은 가족이니까 절대 혼자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은 겨울 바람보다 따뜻했습니다. 지나가는 직장인들, 무심한 학생들, 버스를 기다리는 노부부 사이를 소정은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에 서 있는 오래된 가로등은 노란빛을 내며 그녀를 비추고 있었고 군고구마 통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섞여 마치 그녀만의 무대를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이 추운 곳에서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소정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에게 보낼 도시락을 챙기기 위해 작은 보온 가방을 열며 소정은 조심스럽게 고구마 2알을 담았습니다. 그녀는 군고구마 장사를 끝내면 병원으로 향해 밤새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일은 쉽지 않았지만 소정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평생 해준 것에 비하면 이 고생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뜨거운 군고구마를 건네받으며 이거 참 맛있네 하고 웃고 지나갈 때마다 소정의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반응을 보며 자신도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소정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조용하지만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겨울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눈발 섞인 바람이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소정은 그 천막을 붙잡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린 하늘 너머로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 같았지만 왠지 마음이 평소보다 더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날은 왠지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검은 고급 세단 한 대가 정류장 앞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고 엉뚱하게도 엔진 소리만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소정은 군고구마 통 위로 떨어지는 연기를 손으로 저으며 그 차를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번쩍이는 검은 도장, 흐릿한 겨울 하늘을 그대로 품은 창문. 그 안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정은 잠시 시선을 뗐다가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는 그냥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발은 어느새 굵어졌고 그 차는 마치 시간을 멈춘 듯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의 첫 장이 그렇게 조용히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차 안에 있던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요. 검은 고급 세단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차가 유명인의 차거나 사고가 난 줄 알고 힐끔거리며 지나갔지만 소정은 그저 군고구마를 뒤집으며 무심한 듯 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온 신경이 자꾸만 그 차로 향했습니다. 차 창문 너머로 무언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낯선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차 문이 열리며 깔끔한 코트를 입은 젊은 남성이 내렸습니다. 얼굴은 가지런했고 비싼 코트의 소재가 눈발과 어울려 반짝였습니다. 그는 발을 몇 걸음 내딛더니 잠시 멈춘 채 소정이 있는 천막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오래된 약속을 떠올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왔습니다. 남자는 군고구마를 굽고 있는 소정이 앞에 서더니 잠시 말을 잊은 듯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눈빛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뒷주머니에 넣은 채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소정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소정이 장작을 옮기다 떨어뜨린 군고구마를 주우려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남자의 시선이 그녀의 손등에 꽂혔습니다. 손등에는 분명 반달 모양의 작고 흉터 같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소정은 그 자국을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것을 하늘이 준 표식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낯선 남자의 표정을 본 순간 소정은 처음으로 그 표식이 단지 흉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남자의 눈은 멈춘 듯했고 입술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마치 시야 안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기 전까지 소정은 왜인지 모르게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대신 한 알의 군고구마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소정은 무심한 척 계산기를 눌렀지만 마음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할머니에게 고구마를 가져다 주며 소정은 이상하게 맴도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 내가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인가. 할머니는 연약한 손으로 소정의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넌 태어날 때부터 이 자국을 갖고 있었단다. 하지만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건 그냥 우연은 아닐지도 모르지. 소정은 그 말에 잠시 멈췄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군고구마를 파는 평범한 학생일 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음속 작은 씨앗 같은 의문은 더 크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소정이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쓰던 낡은 천막 위로 새로 산 듯 깔끔한 비닐 커버가 씌워져 있었고 장작 옆에는 뜨끈한 핫팩과 생강차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이 혼자 놓였을 리가 없었습니다. 소정은 순간적으로 그 낯선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똑같은 검은 세단은
천막 앞에서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확실하게 그 차는 그녀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일상이 더 이상 어제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검은 세단은 이번에도 정류장 앞에 조용히 멈춰 섰고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서 보이는 익숙한 얼굴, 강지훈이었습니다. 소정은 그가 또 왔다는 사실보다 그가 2번이나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더욱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군고구마 통 앞에 섰습니다. 군고구마를 사려는 손님인 줄 알았던 주변 사람들도 그가 단정한 고급 코트와 번쩍이는 시계를 찬 것을 보고 슬쩍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강지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난번 군고구마 참 맛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고 소정은 그 말이 단순히 군고구마 얘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정은 말을 아끼며 군고구마를 포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손등 위로 시선이 닿는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소정은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지우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약간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어릴 적 사진 같은 거 있나요?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던 흉터라든가. 그는 말끝을 흐리며 잠시 말을 멈춰 뭔가 더 깊은 질문을 삼키는 듯 했습니다. 소정은 순간 가슴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가 왜 그런 걸 묻는지, 무엇을 아는지 이해되지 않는 질문이 마음속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오히려 어수선한 표정으로 조용히 군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정은 그 남자의 존재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 보기엔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 다시 만난 듯한 간절한 눈빛 말입니다. 그녀는 불안감에 천막 주변을 더 깨끗하게 정리했고 사람들이 오가며 던지는 시선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알 수 없는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자신에 대해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들을 그 남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군고구마를 사러 온 어떤 중년 여성이 소정을 한참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자네 옛날에 회장님 집에서 일하던 그분 손녀 아니야? 소정은 놀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만 했을 뿐 부모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할머니는 평소보다 말을 아끼며 소정의 손을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소정아, 세상엔 피보다 더 진한 인연도 있고 피보다 복잡한 인연도 있단다. 너무 겁내지 말거라. 소정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막연한 불안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천막 앞에 검은 차가 또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차량 2대가 더 천천히 그 뒤를 따라섰습니다. 소정은 이 상황이 단순한 관심이나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단정한 안경, 부드러운 표정, 그러나 날카롭게 주변을 살피는 눈빛. 그는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소정 씨 맞습니까? 회장님이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군고구마 연기마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소정의 일상은 더 이상 어제가 아니었습니다.
윤소정이 처음 발을 디딘 곳은 가로수길이 내려다 보이는 한남동의 오래된 저택이었습니다. 외관은 오래되었지만 정원에는 고가의 조경과 조심스럽게 손질된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고, 건물 앞에 늘어선 검은 차량들은 이곳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중년 비서 한성우가 직접 나와 소정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소정에게 조심스럽게 들어오라고 안내했습니다. 저택 내부는 오래된 동양화와 고풍스러운 목재 가구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복도를 따라 걸을수록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차분한 조명이 그녀의 시선을 수시로 흔들었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조용했지만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정은 손을 꼭 쥐며 자신의 심장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마당 쪽으로 열린 거실에는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칼과 약간 떨리는 손, 그러나 눈빛만큼은 매우 또렷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소정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그의 눈빛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은 소정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결국 떨리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신한 사람처럼. 한성우 비서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이분은 H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소정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눈앞의 사람이 그 인물이라는 사실은 쉽게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손등에 있던 반달 모양의 흉터에 회장의 시선이 닿았습니다. 회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그는 그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가 얼마나 긴 시간처럼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소정은 그 시선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 그리움, 그리고 오랜 세월 묻어온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로켓 목걸이가 하나 들어 있었고, 로켓 안에는 아주 작게 접혀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앙증맞은 머리핀을 꽂고 있었고 손등에는 같은 반달 모양의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분명 자신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소정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묻어두었던 기억 속 그림자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주 어릴 때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던 목소리, 병원 복도의 희미한 형광등, 그리고 자신을 꼭 안아주던 따뜻한 품.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기억만큼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상상이 아니라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휠체어를 밀며 소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소정은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낯선 존재, 낯선 진실까지만 묘하게 오래된 인연이자 자신의 과거일지도 모르는 감각.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떨렸고 그는 마침내 단 한마디를 힘겹게 뱉었습니다. 기다렸다 오래 정말 오래 찾았다. 그 말은 마치 오랜 시간 문 밖에서 잠겨있던 어떤 진실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소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버려진 삶인가요? 아니면 지켜진 삶인가요? 그날 밤 소정은 병원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천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어쩌면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윤소정은 한남동 저택을 다녀온 후에도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병원에 있던 할머니의 병실 문 앞에서 비서 한성우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복잡한 표정이었고 무언가를 전하려 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소정은 묵묵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분이 왜 저를 찾는 건가요? 한성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소정 씨가 그분의 손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가능성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회장의 집무실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인 회장 옆에 앉았고 회장의 형제인 부회장과 재단 이사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노란 조명이 어둡게 드리운 테이블 위에서 여러 개의 시선이 서로를 교차했고 그 속에 소정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소정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그 테이블 위에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확신도 없는 아이를 왜 지금 와서 찾는 겁니까? 이 일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전체의 신뢰가 걸린 일입니다. 남들이 알게 되면 그냥 소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론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점점 깊어졌고 회장의 형제는 분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라고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우린 그 아이를 잃었고 당신은 그걸 묻어버렸잖아요. 순간 회장의 손이 작게 떨렸고 눈빛은 오랫동안 묶어두었던 과거를 떠올리듯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소정은 병원에 있었지만 바깥 세상은 이미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저택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회장은 며칠 연속 외부 일정을 취소한 채 집에 머물렀습니다. 회장 일가의 가족사에 대한 추측이 퍼졌고 잃어버린 손녀, 숨겨진 혈연, 재벌가의 숨겨진 비밀 같은 제목들이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의 핸드폰에도 낯선 번호들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소정의 일상을 찍어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했고 군고구마를 팔던 버스 정류장까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곳에 재벌 손녀가 굽던 고구마라며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 그녀에게 일상이었던 공간이 이제는 낯선 시선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할머니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깊게 침묵하다가 소정의 손을 꼭 붙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너 하나 잘 되면 됐는데. 그 순간 소정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온 할머니의 평온한 시간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소정은 혼자 병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창문 밖에는 겨울 눈발이 어두운 하늘을 덮고 있었고 정류장에서 올라오던 그 고요한 연기 대신 지금은 불안한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몰랐어요. 강지훈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난번과 달리 자신감이나 확신이 아닌 죄책감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당신을 괴롭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소정은 눈을 감으며 작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숨을 깊게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선택한 삶도 아닌데 왜 저는 자꾸 끌려가야 하죠?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복도, 하얀 형광등 아래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같은 두려움 속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소정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작은 균열 틈 사이로 다른 질문 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실 나는 정말 알고 싶지 않은 걸까? 회장의 저택에서 첫 만남이 있은 후로 일주일 동안 소정은 병원과 정류장을 오가는 대신 아예 바깥을 피하며 지냈습니다. 휴대전화는 꺼두었고 학교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느낌이 들었고 할머니와의 조용하고 단순했던 일상이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재벌가 숨겨진 손녀, 잃어버린 핏줄 같은 말을 하지만 정작 그 안의 당사자인 자신은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회장의 비서 한성우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이번에는 더 깊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 가지 물건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래된 서류철, 그리고 병원 기록지였습니다. 기록지에는 소정이 태어난 날 친모의 성명 대신 출생자 보호 요청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신고를 한 사람은 윤소정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이사했고 모든 기록은 묻혀버렸습니다. 소정은 서류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류 속 글자들이 하나하나 마음속에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성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지, 누구로 살기를 바라셨는지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소정이는 소정이로 살면 된다. 그것 때문에 평생 단 한 번도 당신의 과거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마치 바람처럼 조용했지만 소정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무엇인가를 깨뜨리는 소리로 울렸습니다. 그날 밤 소정은 혼자 병원 뒷길을 걸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바닥은 젖은 채로 소리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려 했지만 대부분 흐릿했습니다. 다만 어릴 때 누군가 자신을 꼭 안고 울던 장면은 이상하게도 선명했습니다. 그 품이 누구였는지, 왜 울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자신이 사랑받던 아이였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소정은 정류장 천막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비닐 커버도 생강차도 핫팩도 없이 예전 그대로의 낡은 천막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불을 지피며 군고구마를 굽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이 처음 자신을 지키며 살기 시작했던 자리임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문득 바람이 불었고 천막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던 게 아니라 그냥 믿지 않았던 거였네요. 저는 처음부터 저였는데 그날 처음으로 소정은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켜졌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을 거부하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저택에서 연락이 왔지만 소정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회장과의 만남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단지 핏줄의 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직접 이해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저택 문 앞에 서 있던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소정을 바라보며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전에 떨리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잃을 수도 있는 사람처럼 떨리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정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찾는 이야기구나. 초겨울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으로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저택의 정원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지고 서늘한 겨울 공기 속에서도 고요한 따뜻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윤소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거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창 너머로 불빛이 흔들렸고 실루엣 너머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만 소정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회장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왔지만 그 순간 소정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걸음으로 이곳에 온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 중앙에는 오래된 서류와 사진 몇 장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고 그 중 하나는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곁에 서 있던 어린 소녀, 손등에 흐릿하게 보이는 반달 모양의 표식.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침묵하던 회장이 휠체어를 천천히 움직여 소정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묵직한 공기 속에서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찾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놓아야만 했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변명도 아니었고 소정을 붙잡기 위한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고백 같았습니다. 소정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말 안에 담긴 진심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로켓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고 달아 흐릿해진 은색 테두리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소정에게 건네며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 울면서 내 품에 안겼던 날 할머니가 내게 건넸던 거야. 내 이름조차 모르던 그날 나는 이걸 놓지 못했다. 순간 거실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사들과 친척들은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자리를 지켰고 강지우는 문가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목걸이를 손에 쥐었지만 바로 목에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온도를 확인하듯 천천히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간직해도 될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되돌리려는 시도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소정의 첫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가에 서 있던 지훈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예전과 달리 확신하거나 기다리는 눈빛이 아니라 단지 곁에 서 있으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소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당신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찾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소정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기록이나 증명보다 확실한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거실의 조명은 조금씩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장도 비서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소정과 지훈뿐이었습니다. 겨울밤의 어두운 창가로 걸어간 두 사람은
정원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사들이 만든 화롯불이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던 소정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냄새는 익숙해요. 따뜻한 연기 냄새, 마치 제가 여기 있어도 된다는 느낌.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집이라는 느낌 아닐까요? 소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손안에 쥐고 있던 로켓 목걸이를 풀어 정원 쪽 작은 화덕 위에 잠시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잠시 손을 뻗었습니다. 불은 차갑지 않았고 오래된 기억 속 따뜻한 온도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 밤 저택의 정원 불빛은 유난히 오래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마음 역시 처음으로 어둡지 않은 밤을 맞고 있었습니다. 초겨울의 공기가 봄처럼 부드러워진 오후, 한남동 저택의 정원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재단 장학금 전달식이었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정원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스했습니다. 조경된 나무 아래 작은 화로가 피워졌고 군고구마 특유의 고소한 향이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그 향은 마치 이 집의 새로운 공기가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중앙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회장도 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바로 윤소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등의 반달 모양 흉터는 이제 더 이상 감춰야 할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용히 그녀에게 향했지만 오늘은 그 시선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지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소정은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어떤 화려한 집도 아니고 가난한 정류장 천막도 아니라는 거리요. 제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곁, 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거리요. 사람들의 표정에는 조용한 울림이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정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관객석 맨 뒤에는 휠체어에 앉은 회장이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죄책감이 아닌 담담한 수용과 조용한 기쁨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로켓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과거를 붙잡는 물건이 아니라 삶을 이어주는 연결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목걸이를 짧게 쥐었다가 옆에 서 있는 지훈에게 조용히 건네주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소정은 정원 쪽 화로에 직접 군고구마를 넣고 있었습니다. 장학생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소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고구마는요, 엄청 특별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아주 작은 불빛에서요.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은 하나둘 고구마를 받아갔고 정원은 어느새 군고구마를 손에 든 아이들로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원 한쪽 테이블에 회장, 소정, 그리고 지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고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뜻한 생강차가 놓인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로켓 목걸이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돌려줄 필요도 없는 그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정원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모여 앉은 화로 앞에서 고구마를 손에 쥐고 웃고 있었고
바람은 차갑지만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소정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내 삶을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것 뿐이죠. 그 순간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소정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도, 버스 정류장 천막도, 회장의 저택도 모두 그녀의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 이제는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화로 위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작고 흔들리며 그러나 절대 꺼지지 않는 따뜻한 불빛처럼 그 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너의 이야기를 너의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다고.